우리는 지금 부동산 정책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우리가 1교시에 진행되었던 부동산 정책을 한번 쭉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정책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요? 정부가 시장에 개입한다. 정부가 시장에 개입해? 그럼 왜 개입하는 거죠? 시장에 문제가 생겼구나. 시장에 문제가 생겼다는 것을 경제학적인 용어로 뭐라 한다고요? 시장 실패. 그러니까 자꾸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이 용어들이 익숙해져야죠. 시장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렇게 알더라도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우리 수험생 입장에서 뭐가 문제냐면 시험 문제를 딱 치려고 들어가면 시장에 문제가 생겼습니다라는 단어는 안 나오는 거죠. 뭐라고 나온다는 겁니까? 시장 실패. 그러니까 우리가 좀 불편하더라도 새로운 영역에 접했을 때 이런 용어들을 조금 더 익숙하게 만들려는 그런 투자는 조금 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정책요. 다시 한번 더요. 그럼 이제 시장 실패 때문에 정부는 개입하는 거다. 그럼 시장 실패가 뭘까요? 시장 실패라는 것은 시장의 역할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못하는 상태겠죠. 그렇다면 시장의 역할 중에 시장의 기능 중에 제일 중요한 기능이 뭐였습니까? 그렇죠. 가격을 창조하는 기능이다. 그러니까 시장 그러면 사과를 딱 기억하세요. 사과를 딱 기억해서 어떻게 가격을 결정하는지. 그럼 이제 우리는 시장 실패 원인들을 정리하고 있죠. 그러면 시장 실패라고 하는 것은 가격이라고 하는 것이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이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창조한다 해야 되는데 어떤 외적인 요소가 존재함으로 인해서 수요와 공급이 가격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는데 방해를 하는 거죠. 그런 상태로 우리는 시장 실패라 부른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중에 한 가지가 불안정 경쟁 시장이었죠.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독점, 과점, 독점적 경쟁. 여러분들이 경제학 책을 막 넘기면서 독점 시장이 어떤 거냐, 독점적 경쟁 시장이 어떤 거냐 그런 건 학습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 시험은 거기까지는 안 갑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험 문제는 독점, 과점, 독점적 경쟁 이런 단어가 혹시 시험 지문에 보인다? 오케이, 시장 실패구나 이렇게 찾는 거예요. 그거만 아시면 되니까. 자, 한번 생각해 봅니다. 독점 시장으로서 우리가 예를 들었던 게 한전이었죠. 그러면 한전이 가격을 올리면 우리는 거기에 수긍하고 따라갈 수밖에 없죠. 그나마 지금 현재는 한전을 국가가 운영하는 공공기업이다 보니 한전에서 가격을 올리게 되면 국민들이 비판할 수 있죠. 그죠? 경제 상황도 안 좋은데 왜 자꾸 공과금 올립니까? 이렇게 문제를 제기할 수 있지만 만일에 이 한전이라고 하는 것을 민간에게 팔아서 민간이 가격을 올렸다고 해서 우리가 뭐라고 말할 수가 없지 않을까요? 자,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독점인 한전에서 가격을 올리면 이 가격은 수요와 공급이 합의하고 경쟁하는 과정 속에서 결정된 건 아니겠죠. 그러니까 시장 실패. 자, 됐습니다. 불안정 경쟁 시장 꼭 기억해둬야 돼요. 시험 문제니까. 자, 두 번째 공공재였습니다. 가로등 예를 들었었죠. 도로, 산림 등등인데 가로등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 가로등을 이용한다고 해서 타인 보고 이용하지 마세요라고 할 수도 없지만 내가 이 가로등을 이용한다고 해서 타인이 이 가로등을 이용하지 못하는 것도 없죠. 자, 이런 공공재라고 하는 것은 생각해 보세요. 이 공공재라고 하는 것은 소비자 입장에서 아무런 가격을 지불하지 않고도 이용할 수 있죠. 가격이라고 하는 것은 수요와 공급이 경쟁하는 과정 속에서 결정되어야 하지만 이 공공재 가격 누가 결정했습니까? 정부가 일방적으로 딱 결정해 버렸죠. 얼마야? 이렇게. 그죠? 그러니까 가격이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된 게 아니니까 시장 실패다. 됐습니까? 자, 세 번째 외부 효과. 외부 효과는 그 자체로서 시험 문제가 자주 출제됩니다. 빈도가 아주 높아요. 자, 외부 효과 개념은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정리해 볼 테니까 조금 더 관심 가지고 한번 보세요. 자, 우리가 살고 있는 아파트입니다. 실제는 이제 주택이라고 해야 되고 다양한 주택을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만 이미 지금 대한민국은 2021년도 기준 이미 아파트가 아파트 그리고 아파트를 제외한 모든 주택을 비교했을 때 아파트가 더 많아요. 그럼 전체 사람이 사는 전체 그 주택을 근거로 했을 때 아파트 비율이 거의 70% 가까이 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그냥 예를 들게요. 우리 이
수업을 보고 계신 분들의 다수도 이제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을 가능성이 그만큼 높다는 얘기니까요. 자, 우리가 살고 있는 아파트인데 어느 날 우리 아파트 주변에 목재 공장이 들어선 거예요. 자, 그럼 생각해 보세요. 철저히 이제 우리는 가격과 연결하면서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목재 공장은 어떤 형태로든 우리 아파트 가격에 영향을 끼치겠죠. 그것도 이제 분위기상 봤을 때는 유리한 효과를 끼치는 건 아니겠죠. 불리한 영향을 끼친다는 얘기겠죠. 그죠? 자, 여기 영향을 끼칠 거예요. 이것을 뭐라고 하느냐? 이것을 외부 효과라고 말합니다. 자,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아파트 가격은 목재 공장이 결정합니까? 이 표현 한번 잘 보세요. 자, 그럼 일단 가릴게요. 아파트 가격은 누가 결정합니까? 여러분, 어떤 경우나 가격은 수요와 공급이 결정하는 거예요. 아파트 가격 무조건 수요와 공급이 결정하는 겁니다. 자, 아파트 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 목재 공장은 수요자입니까? 공급자입니까? 목재 공장은 수요자도 아니고 공급자도 아니죠. 결론은 뭘까요? 제3자죠. 제3자. 자, 그런데 이 목재 공장을 운영하시는 분이 우리가 살고 있는 아파트 주변에 공장을 오픈한 이유가 우리 아파트 값을 떨어뜨리려고 하는 목적일까요? 아니, 그건 아니겠죠. 그죠? 그러니까 의도된 행위는 아니라는 얘기죠. 의도하지 않은 행위다 이 말입니다. 자, 의도한 행위가 됐으면 안 돼요. 의도된 행위를 하게 되면 그건 시장 기능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분명히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가격이 떨어지는 것은 필연적이겠죠. 그럼 주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불리하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아파트 주민 대표와 회사 대표가 만나서 협상을 한 거죠. 아, 죄송합니다. 그럼 1인당 20만 원씩 그냥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협상이 이루어졌다고 전제합시다. 그럼 협상이 이루어지면 일정한 대가가 움직인 거죠. 그럼 이 순간 시장 기능이 되어버립니다. 시장 역할이 되어버린다고요. 자, 가격은 누가 결정한다고요? 수요와 공급이. 자, 지금 수요와 공급이 만났죠. 만나서 가격을 결정해버렸죠. 그러면 그 순간 시장의 기능이 되기 때문에 외부 효과는 발생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다면 다시 말해서 대가를 주지도 받지도 않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다. 대가를 주지도 받지도 않는다. 이 세 가지 조건이 외부 효과입니다. 이게 우리 시험 문제입니다. 자, 지금 이제 우리가 왕초보 과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자, 외부 효과 요거 한 가지는 딱 암기해 놓고 갑시다. 외부 효과 그럼 첫 번째 뭐라고요? 제3자. 그러니까 당사자 간의 행위가 당사자 간의 행위로 인해서 가격이 올라가든 내려가든 이것을 가지고는 외부 효과라 부르지 않는다는 거죠. 제3자로 인해서, 제3자의 행위로 인해서. 두 번째, 그런데 문제는 제3자가 의도된 행위를 한 거죠. 자, 제3자는 이런 생각을 한 거죠. 내가 이렇게 함으로써 저 아파트 값이 떨어질 거야 라고 생각하고 의도된 행위를 했다면 그건 외부 효과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의도된 행위가 아니라는 얘기죠. 다음 두 번째, 다음 세 번째로 갑니다. 의도된 행위는 아니었으나 그러나 결과적으로 상대방에게 불리한 영향을 끼친 거죠. 그래서 미안하다는 생각에 일정한 대가를 지불을 딱 해버리는 그 순간 외부 효과는 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조건이 만족돼야죠. 그래서 이제 우리 시험 기준으로 다시 한번 보면요. 이렇게 장난치는 거죠. 의도된 이렇게. 제3자에게 의도된 혜택이나 손해를 이런 식으로 또는 대가를 받았다 이런 식으로. 자, 외부 효과입니다. 자, 방금 예를 든 것처럼요. 주민 대표가 만나서 협상을 했다. 협상을 했다는 말은 일정한 대가가 움직였다는 거죠. 그럼 그건 시장 기능이 된다고요. 그럼 시장 실패가 아니죠. 저 외부 효과는 사라진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걸 다시 한번 나눠볼게요. 이제 외부 효과라는 개념은 이해하시겠죠. 외부 효과라는 개념은. 자,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아파트하고는 관계는 없는데 내가 뉴스를 보니까 GTX가 지나간다는 이유 때문에 그 지역의 아파트 값이 1억이 올라갔다든지 한 달 동안 2억이 올라갔다 이런 기사들은 많이 보셨죠. 자, 이런 것이 바로 정의 외부 효과죠. 그죠? 그러면 그 GTX를 건설하거나 그 GTX라는 게 우리 아파트의 수요자가 되거나 공급자가 되는 건 아니죠. 그럼 첫 번째 제3자죠. 자, 두 번째.
거기에 GTX가 경유하도록 설계를 하신 분 입장에서 볼 때, 설계를 할 때, 야, 저기는 저 A 아파트 값, 저기는 저 B 아파트 값을 올려야지. 이런 생각으로 GTX의 구간을 신설하지는 않았겠죠. 오케이. 자, 그러면 의도된 행위를 한 것은 아니죠. 자, 의도된 행위를 한 것은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어때요? 좋은 영향을 끼쳤죠. 이것을 정의 외부 효과라고 합니다. 그럼 다시 말하면 외부 효과라고 하는 것은 제3자가 의도하지 않은 행위로 인해서 대가를 주지도 받지도 않지만 영향을 끼친 거죠. 유리한 영향을 끼칠 수도 있고 불리한 영향을 끼칠 수도 있고 유리한 영향을 끼쳤을 때를 뭐라 부른다고요? 정의 외부 효과. 불리한 영향을 끼쳤을 때를 부의 외부 효과라고 하는데, 자, 그럼 다시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 아파트 주변에 공원이 들었었대요. 그럼 이 공원으로 인해서 아파트가 어때요? 당연히 올라가겠죠. 여기에 주한미군 군부대였는데 그 군부대가 저 외곽으로 나가면서 그곳을 공원으로 조성했다? 그랬더니 우리 아파트 값이 올라가 버리더라. 이렇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 공원은 우리 아파트를 기준으로 본다면 수요자도 아니고 당연히 공급자도 아니죠. 그러나 그로 인해서 가격이 올라갔지 않습니까? 자, 이것이 외부 효과입니다. 그런데 유리한 효과를 준 거죠. 이것을 정의 외부 효과. 용어 좀 잘 보세요. 유리하다 그래서 정의 외부 효과 또는 외부 경제. 여러분들 이런 용어들은 익숙하시죠? 규모의 경제, 규모의 불경제. 그러니까 뒤에 경제로 끝나면 유리하다. 뒤에 불경제로 끝나면 불리하다. 그런데 왜 유리합니까? 왜 불리합니까? 그러면 그 단어 앞에 있는 단어 때문에. 즉 규모의 경제 그러면 유리하다 그랬죠? 왜 유리하다고요?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유리하다. 이런 거죠. 가령 예를 들어서 말입니다. 중소기업하고 대기업이 동일한 자재를 이용하고 동일한 노동과 동일한 질적인 수준을 근거로 해서 제품을 생산한다고 전제해 보세요. 대기업은 대량 생산이 가능하죠. 그리고 대기업의 제품은 전국을 망라하고 그래야 될 수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 제품을 만드는 원자재를 사올 때 대량으로 구입할 수 있겠죠. 그럼 대량으로 구입하면 거기서 원가 절감 가능하겠죠. 따라서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정말 완전하게 경쟁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죠? 어떠한 제약도 없이 경쟁을 한다고 하더라도 중소기업은 대기업을 이길 수가 없죠. 그러니까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일정한, 그죠? 유리한 조건을 제시하고, 반면에 뭐 대기업이 조금 뭔가를 좀 불공정하게 하면 페널티를 부과시키고, 이렇게 하는 것은 시장 경제를 위해서는 한편 바람직하죠. 근데 우리가 아까 말했던 것처럼 가격 창조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잘못된 것이지만, 그러나 이런 중소기업도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려면 바람직한 거죠. 자, 정의 외부 효과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정의 외부 효과 이렇게 정의하는 거죠. 자, 보세요. 어쨌든 정의 외부 효과든 부의 외부 효과이든 외부 효과이니까 외부 효과가 되려면 세 가지 조건을 딱 만족해야죠. 첫 번째, 제3자다. 두 번째, 의도하지 않는다. 세 번째, 대가를 주지도 받지도 않는다. 그런 상태에서 유리한 영향을 끼쳤다면 그걸 정의 외부 효과, 불리한 영향을 끼쳤다면 부의 외부 효과라고 한다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 우리 마을에 제발 좀 지하철 들어오게 해달라. 우리 마을에 제발 좀 GTX 경유할 수 있도록 해달라. 우리 마을에 제발 좀 공원 들어오게 해달라. 이렇게 요구하는 거죠. 이런 것을 핀피 현상이다 그러죠. 그냥 한번 용어를 본 겁니다. 다음에 또 하기로 합시다. 자, 그럼 이번에는 이런 사례를 한번 들어봅시다. 목재공장이 들어선 거예요. 당연히 불리한 영향을 끼치는 거죠. 이게 부의 외부 효과입니다. 외부 불경제를 한다 그랬죠. 먼저 키워드 세 가지 딱 찾아보세요. 제3자다. 의도하지 않았다.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다. 그런데 불리하다. 그러니까 이것을 부의 외부 효과라고 합니다. 자, 외부 효과까지 정리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내용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여러분 강량구가 여러분과 이렇게 소통하는 과정에
별도의 멘트를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매 순간순간 인식하고 계셔야 돼요. 나는 수험생이다. 그러면 결론, 그렇지. 그게 정의효과지. 그게 부의효과지. 그래, 알겠어. 무슨 뜻인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자, 그래서 시험 문제는 어떻게 놓는다는 거야. 그래서 답은 어떻게 찾는다는 거지? 자, 그거요. 그러니까, 자, 그래서 좋은데 시험 문제는 어떻게 나온다는 거야? 그게 출제 유형. 그죠? 그럼 좋아. 오케이. 그럼 정의 외부 효과라고 하는 거, 자, 외부 효과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냐? 제3자구나. 의도하지 않은 행위구나. 대가를 주지나 받지도 않는다. 요런 게 키워드예요. 그러니까 결론 시험 문제는 뭐가 물어보느냐? 첫 번째, 외부 효과는 뭐냐? 그죠? 그러니까 외부 효과가 뭡니까? 라고 물어봤다면 첫 번째 유형은 뭐라고요? 외부 효과의 정의가 나오겠죠. 그럼 거기서 키워드는 뭐가 된다고요? 제3자, 의도하지 않은 행위, 대가를 주지도 받지도 않는다. 딱 이렇게요. 그래서 다시 한번요. 이걸 쭉 보면서 당연히 목재공장이 들어섰으니까 불리한 거지. 그러니까 당연히 외부 풀경제겠지. 부의 외부 효과겠지. 오케이. 나 이해하겠어. 자, 나 이해하겠어? 아닙니다. 나 이해하겠어와 시험 문제를 만났을 답을 찍는 것은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어요. 왜? 시험 문제에서 막 이렇게 풀어서 문제가 나오지 않으니까. 우리는 객관식 오지 선택형의 문제를 푸는 거죠. 교과서를 보면 기본서를 딱 펼쳤더니 기본서 3페이지에 걸쳐서 내용이 쭉 설명되고 있습니다. 그걸 쭉 읽었더니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자, 그걸 수업 시간에 강량구가 여러분들에게 10분씩 30분씩 설명합니다. 오케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런데 시험장에 딱 들어갔습니다. 그게 2줄, 길면 3줄로 딱 떠죠. 분명히 교과서에서는 3페이지, 무려 60줄에서 100줄이라고 하는 범위 내에서 뭔가를 설명했는데 시험 문제를 딱 풀러 가면 그게 2줄, 3줄로 딱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이해했습니다. 그 필요 없다고요. 결론은 출제 유형과 그렇죠. 키워드를 근거로 해서 답을 찾는 연습을 매 순간순간 우리가 왕초보 과정이라 하더라도 결론은 우리는 답을 찾고자 하는 게 목적이니까 늘 인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네 번째 이제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들어가 봅니다. 다시 한번 또 올려보세요. 우리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죠? 시장 실패 원인하고 있는 거죠. 자, 시장 실패라는 게 뭐죠? 시장 실패 때문에 시장의 역할, 이 시장의 역할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못하는 거구나. 시장의 역할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요? 가격 창조.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시장 실패들은 공이다. 이 가격이라고 하는 것이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자율적으로 결정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죠? 자,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라고요? 정보의 비대칭성, 불완전한 정보, 똑같은 표현입니다.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정보의 비대칭성이란 갑돌이는 이 정보를 알고 있는데 나는 그 정보를 모른다. 을돌이는 그 정보를 정확히 알고 있는데 나는 조금밖에 모르고 있다. 정확하게 모르고 있다. 이런 것을 정보의 비대칭성. 나는 알고 있는데 너는 모른다. 이런 게 정보의 비대칭성이라고요. 자, 이럴 때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세요. 사례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갑은 중고자동차 매매업을 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갑이 운영하는 매장을 가면 여러 종류의 자동차들이 쭉 이렇게 있습니다. 어느 날 을돌이가 중고자동차를 사러 간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이제 매장에 있는 자동차를 쭉 구경을 해본 결과 C라는 자동차가 요 갑이 있으니까 요 을로 할게요. 자, 요 을로 합시다. 자, 을은 이제 C 자동차가 이제 마음에 든 거죠. 그 자동차를 사려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현재 이 경우에 중고자동차를 운영하고 있는 갑은 분명 이 중고자동차에 관한 정보를 다 알고 있겠죠. 몇 년식이냐라고 하는 범위를 넘어서서 사고가 몇 번 났으며 엔진 상태가 어디고 어떤 상태고 또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어떤 하자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다 알고 있는 상태죠. 그런데 을은 사실 잘 모르죠. 전문가가 아니니까. 그죠? 자, 그런 상태에서 을은 C 자동차가 마음에 들어서 사려고 했는데 갑이 A 자동차를 추천한 거죠. 자, 그래서
어른 C 자동차가 마음에 딱 들어서 사려고 했는데 중고자동차 매장의 주인이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을에게 C 자동차는 외관상 아주 멋지고 깨끗해 좋아 보이는데 사고가 여러 번 났습니다. 그래서 엔진 상태가 지금 별로 안 좋아요. 근데 A 자동차는 사고가 난 적이 없습니다. 엔진 상태가 아주 좋습니다. 라는 정보를 여러분들에게 제공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뭘 사시겠습니까?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A라는 자동차를 살 수밖에 없죠. 자, 그런데 사실은 C라는 자동차가 좋은 자동차예요. C라는 자동차가 좋은 자동차인데 왜 자동차 매장 주인은 A라는 자동차를 권했을까요? 그렇죠? A라는 자동차를 파는 것이 중고자동차 사장 자신에게 더 많은 이익을 가져다 줄 것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렇게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도덕적 해이. 그러니까 갑은 자동차에 관한 정보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죠. 그죠? 정확히 알고 있으니까 자동차 중에서 어떤 자동차가 지금 제일 좋은지를 알고 있는 상태인데 실은 C라는 자동차가 더 좋은 자동차라고요. 그러나 갑의 입장에서 보면 A라는 자동차를 매매하는 것이 더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도덕적 해이가 결론은 이런 결과를 가져왔다는 거죠. 자, 그러면 정확한 정보를 제공했다면 을은 어떤 자동차를 샀을까요? C를 샀겠죠. 그런데 결과적으로 뭔가요? A라는 자동차를 구입한 거죠.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느냐? 역선택이라고 말합니다. 역선택. 자, 그래서 정보의 비대칭성에서는 두 가지의 특징이 나옵니다. 한쪽은 도덕적 해이가, 또 한쪽은 역선택의 문제가. 일단 더 들어가지는 않을 거고요. 자, 그럼 이것을 시장 실패라고 하는지 생각해 봐요. 정보가 비대칭성을 이루고 있다 보니까 가격이 말입니다. 가격이 시장에서 자유롭게 결정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C라는 자동차가 좋은 거죠. 그럼 C라는 자동차를 사겠다는 사람이 많다는 뜻이겠죠. 그럼 C라는 자동차의 중고가는 올라가야죠. 그런데 갑의 잘못된 정보로 인해서 A 자동차 쪽으로 수요가 증가했으니까 A 자동차 가격은 A 자동차의 정상적인 가치보다도 더 가격이 어떨까요? 비싸진 거죠. 가격이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자율적으로 결정되지 못했다는 거죠. 이것이 시장을 실패시키는 이유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정부의 역할을 한번 살펴봅시다. 자, 이제 단계를 한번 쫙 보세요. 시장의 역할이 나왔었죠. 시장의 역할. 근데 그 역할이 시장에서 자유롭게 이루어지지 못하는 상태를 시장 실패라 그랬죠. 그럼 정부는 개입해야죠. 그래서 정부의 역할입니다. 그 전에 시장의 기능들을 한번 살펴볼게요. 제일 중요한 기능이 뭐라고 했습니까? 가격 창조. 가격을 가지고 뭘 했었죠? 자, 사과 그림을 떠올려 보세요. 자, 수요자, 공급자가 있었는데 사과의 가격을 올려서 결론은 뭐 한다고요? 하나밖에 없는 사과를 효율적으로 배분했죠. 그 시장의 기능 중에서 자원의 효율적 배분입니다. 이 두 가지는 반드시 아셔야 돼요. 딱 기억해 보세요. 자, 다시 하나 더요. 시장의 기능 중에 제일 중요한 기능이 뭐냐 그러면 가격을 창조하는 기능이에요. 그럼 이 가격을 가지고 그럼 결론은 뭘 하려고 하는 거냐?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거죠. 이 가격을 가지고 양가치를 결정하기도 하고 정보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기능들을 시장에 맡겨두면 시장 스스로 이러한 기능들을 실현하는 거죠. 그런 상태를 완전 경쟁 시장이라고 합니다. 앞서 우리가 시장 실패 원인을 했었죠. 그 중에 한 가지가 불안정 경쟁이라는 게 있었습니까? 이 완전 경쟁 시장이 대립되는 게 불안정 경쟁 시장입니다. 그런데 어떤 시장이 완전 경쟁 시장이 되려면 네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됩니다. 편안하게 들으세요. 첫 번째, 수요자와 공급자가 다수가 돼야 됩니다. 두 번째, 소비자 입장에서 어떤 가게에 가서 그 제품을 소비하든 어떤 기업이 생산한 제품을 소비하든 느끼는 만족감이 똑같아야 됩니다. 동질적입니다. 그리고 나 장사를 하고 싶다 그러면 언제든 장사를 할 수 있어야 되고 아니 내가 그만둘래? 언제든지 그만둘 수 있어야 되고 진입과 퇴거가 자유로워야 됩니다.
그리고 정보가 완전해야 됩니다. 정보의 비대칭성이 아니라 정보가 퍼펙트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네 가지 조건을 모두 다 만족하면 완전 경쟁이고요. 이 조건이 만족되지 않으면 불완전 경쟁입니다. 다음 중 완전 경쟁 시장의 조건이 아닌 것 찾아라. 우리 시험과는 전혀 관계없어요. 다음 중 완전 경쟁 시장의 조건이 아닌 것 찾아라. 이런 거는요.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정도의 시험 문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왜? 이걸 가지고 답을 찾는데 상당히 많이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단지 이것만 알고 있으면 여러 파트에서 답을 찾는데 유리하고 앞으로 우리가 다른 내용들을 또 다루게 되면 결론은 여기서 파생된 개념들을 또 계속 다루게 될 겁니다. 그래서 알고 계셔야 됩니다. 시장의 기능이 시장에게 맡겨두면 시장 스스로가 그러한 기능을 실현하는 거죠. 그럼 그런 상태가 완전 경쟁이라면 이런 것을 시장에서 해결하지 못할 때 그게 방금 시장 실패라 그랬죠. 그럼 시장 실패를 그대로 두고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정부가 개입을 해야죠. 그걸 뭐라고 한다고요? 정책이라 한다 그랬죠. 정책. 그래서 시장 실패를 수정하기 위해서 또는 시장 실패를 개선하기 위해서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게 부동산 정책입니다. 우리 이런 얘기 많이 들었죠. 작은 정부, 큰 정부 이런 얘기 그죠? 항상 뭐 대통령 후보들 나오면 뭐 작은 정부가 좋니, 뭐 큰 정부가 좋니, 공무원 숫자가 너무 많아서 정부가 점점 앞으로 힘들어져 가니까 공무원 숫자 과감하게 좀 줄이자 그러고 아니다 공무원이 많아야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보호할 수 있으니까 공무원 숫자는 늘려야 된다. 큰 정부, 작은 정부 매번 논쟁이고 어떤 애는 작은 정부로 갔다가 또 임기 중에도 큰 정부로 변해버리고 막 이렇게 많은 것을 우리 경험했습니다. 자 보시죠. 신자유주의 우리가 이제 신자유주의라고 하는 개념이 이제 영국에서 시작을 하죠. 영국은 엄청난 적자 속에서 허덕이죠. 여러 가지 개혁을 합니다만 그 중에 한 가지 물론 그것을 개혁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습니다만 정말 그게 개혁인지 아닌지는 개인적으로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정부가 가진 공기업을 다 팔아버리는 거죠. 그래서 앞서 예를 든 것처럼 대한민국 같으면 한전, 전기 팔아버리고요. KTX 민간에게 다 팔아버리는 거죠. 자 그렇게 생각해봐요. 그러면 그동안 한전을 운영하면서 상당 부분의 적자가 발생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럼 그 정부가 이거 한전을 팔아버렸으니까 일단 첫 번째 적자 없죠. 두 번째 한전을 팔면서 들어오는 상당한 수익금이 있겠죠. 그죠? 각종 건물도 매각했을 것이고 그런 역할도 매각했을 테니까 상당한 돈이 들어오겠죠. 그럼 정부의 재정은 어때요? 탄탄해지겠죠. 그 막대한 자금들을 가지고 정부의 적자를 해결했던 것이 영국의 신자유주의죠. 그래서 영국이 그 빚에서 벗어나고 경제 성장으로 다시 바꾸는 과정에 상당 부분 기여한 것은 맞습니다. 자 그런데 그 결과 이제 자 우리도 그러면 이제 대한민국도 한전 팔아버리고요. KTX 민간에게 다 팔아버리고 다 팔았다고 합시다. 자 이제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돈이 없는 사람은 이제 KTX 못 타야죠. KTX 비용 많이 비싸질 거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전기의 질적인 수준은 더 좋아지겠죠. 그런데 2021년 기준으로 볼 때 우리의 전기의 질이 문제가 있다고 말하기는 좀 그럴 것 같아요. 예전에 이제 80년대 같은 경우는 전기의 질적인 문제가 있다 보니까 어느 날 갑자기 고압의 전기가 가정에 들어오면서 갑자기 있던 전구가 터지기도 하고 했습니다만 지금은 그런 일은 없죠 거의. 자 그러니까 그런 어쨌든 민간이 가져간다면 좀 더 질 좋은 그리고 전기가 부족합니다 이런 일은 없을 가능성이 많겠죠. 전기를 미연에 많이 확보할 테니까요. 자 그러한 긍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만 가격은 어떨까요? 분명히 가격은 비싸지겠죠. 그죠? KTX, SRT 팝시다 민간에게. 그럼 불명 서비스 질이라든지 기차의 질은 분명히 더 지금보다 좋아질 거예요. 그죠? 그건 당연히 좋아지겠죠. 자 그런데 가격은요. 자 그래서 무엇이 좋은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자 그런 것들이 신자유주의죠. 작은 정부론이죠. 근데 이 작은 정부론을 가지고는 소득을 분배하거나 재분배하는데 이거 제대로 기여 못하는 거 아니냐. 방금 예를 든 것처럼
한전 팔고 GTX 팔아서 가격을 올려놓으면 상대적으로 저소득자들은 힘들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쨌든 KTX를 이용토록 해야 되니까, SRT를 이용토록 해야 되니까 점점 무궁화 새마을호는 점점 배차 수를 줄여버리지 않습니까? 자, 그렇게 만들어 놓고 이걸 시장에 팔아버리면, 자, 그래서 정부가 어떤 길로 가는 것이 바람직한 거냐, 이렇게. 그럼 정부가 결정하는 겁니다라가 아니고 그럼 우리 국민 스스로 결정해야죠. 자, 이런 장단점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정부의 시장 개입인 거죠. 자, 우리 임대주택 정책을 잠시 한번 해봅시다. 우리 시험에서는 해마다 출제되는 문제고, 그리고 또 하나요. 임대주택 정책 매번 뉴스에 넣어줘. 임대차 3법 등등등등. 자, 그 향후에 또 다루기로 하고요. 자, 어떤 논리냐면 이런 겁니다. 수요고 공급이죠. 임차인과 임대인이 시장에서 만났죠. 우리 여기를 뭐라 불렀습니까? 균형점. 그래서 그때 형성되는 요 가격을 균형 임대료. 그런데 이 균형 임대료는 어디에서 결정된 겁니까? 시장에서. 그래서 시장 임대료. 용어는 이렇게 한번 봐두세요. 당연히 시험에서는 이 용어들을 다 사용하는 거죠. 그런데 정부가 바라볼 때 P0가 비싸다 이 말입니다. 정부는 P2가 바람직하다고 보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정부 개입을 하는 겁니다. 대표적인 세 가지 정책이 있습니다. 정부가 어느 나라 정부나 어떤 정책을 쓰더라도 이 세 가지 정책의 범위는 절대 벗어나지 못합니다. 첫 번째, 임대료를 정부가 강제로 규제하는 거죠. P2 받으세요. 이렇게. 만약 임대인이 P2 이상을 받아버리면 세무조사하겠습니다. 등등등등 이렇게 하는 거죠. 이렇게 임대료를 규제하는 거죠. 자, 두 번째는요. 정부는 얼마가 적당하다고 본다고요? P2. 근데 시장에서는 얼마에 거래되고 있습니까? P0. 그러면 P0하고 P2하고 요 차이 나는 금액. P0와 P2의 요 차이 나는 요 금액을 보조를 해주는 거죠. 누구에게요? 저소득층에게. 대한민국 하고 있습니다. 이게 주택 보조 정책입니다. 자, 이걸 이제 우리나라는 쿠폰을 합니다. 쿠폰, 바우처 제도라고 합니다. 주택 바우처라 그래요. 그래서 이 쿠폰을 받으면 우리도 지금 이제 코로나 때문에 정부가 일정한 보조를 하기도 하죠. 근데 지자체 같은 경우는 어떤 쿠폰을 주면서 이 쿠폰은 뭐 지자체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재래시장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뭐 이런 거 가지고 활용해 보셨죠. 그래 쿠폰을 주는 거죠. 그러면 소득 수준이 낮으신 분들이 이 쿠폰을 받으면 이 쿠폰에 있는 10만 원 가지고 임대료 부담하는 거죠. 나머지 돈은 현금으로 지급하고요. 이렇게. 자, 세 번째는 정부가 주택을 공급하는 거죠. LH가요. 이게 주택 공공임대주택 정책이라고 하는데요. 우리는 이제 LH가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데 어쨌든 LH의 어떤 그 뒤에 숨은 단면들, 이면들을 우리가 최근에 이제 접하면서 많이 이제 LH를 바라보는 시각도 좀 달라지고 했습니다만, 미국 같은 경우는 말입니다. 공공임대주택을 만드는 민간건설회사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대한민국으로 본다면 지금 대한민국의 일군 건설사들도 많죠. 각종 브랜드를 쓴 이 건설사 중에서 어느 특정한 건설회사가 우리는 공공임대만 건설하겠습니다. 거죠. 그럼 정부가 특정한 건설회사에게 당신이 공공임대를 건설하세요라고 하는 거죠. 그럼 다시 말하면 LH가 없어지는 거죠. LH가 없어지고 민간에게 공공임대주택을 만들도록 인정하고 그 건설에서는 오로지 공공임대만 생산하는 거죠. 자, 대한민국도 그것을 선택하면 공급 물량은 어떨까요? 당연히 많겠죠. 그죠? 기업들이 어쨌든 기업 입장에서도 수익 창출을 해야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공급 물량을 좀 더 많이 늘리려고 할 것이고요. 질적인 수준은 어떨까요? 분명히 지금보다는 더 좋아지겠죠. 이것도 한 방법이지 않을까. 정부가 구태 공공 LH라고 하는 공기업을 가지고서 엄청난 지원 등을 통해서 적자가 발생함에도 감수하고 하는 것보다, 특히나 최근에 또 부정적인 면들이 많이 노출되었으니까요. 그러지 말고 민간에게 아예 그걸 주는 거죠. 그럼 민간이 미리 이제 그 개발할 것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똑같은 문제가 생길 수도 있지만 좀 안전장치를 최대한 만들어 놓고 민간이 만든다면 그러면 임대 시장에 조금 더 긍정적인
효과가 있지 않을까? 자, 우리는 그래서 시험에 이런 내용들을 다루게 될 겁니다. 자, 부동산 정책 2교시까지 정리했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는 부동산 이제 뭐로 갈까요? 투자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